불질러라. 오늘 밤 끝낼 것이다. 안 돼! 물러서시오! 그만둬. 이건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생명.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순조 임금이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된 해였습니다. 나라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던 그 참혹한 시절이었지요. 변방의 작은 고을, 사람들은 그곳을 끝골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남쪽 바닷길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참이 있는 곳이었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이들은 길손의 짐이나 날라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산짐승들도 굴 속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그 엄동설 안에 한 사내가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준, 나이 38. 키는 팔척 장신이었지만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그 모습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0년 전 군역으로 끌려가 북방 변경에서 오랑캐와 싸우다 무릎에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이후 서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났고 어린 아들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서준에게 남은 것이라곤 반쯤 무너진 토방집 한 채와 역참, 길목에서 가끔씩 받는 짐꾼 품삯이 전부였습니다. 추워. 정말 춥구나. 서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가 금세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몸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눈앞이 아득했지만 서준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역참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날이 매부되시는 권사또께서 마을 장정들을 점검하신다 하니 내일 아침 일찍 역참으로 나와라. 점검이라는 말이 좋아 실상은 부역을 더 뜯어가려는 수작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 혹시라도 잘 보여 품삯이라도 더 받을까 싶어 서주는 산에서 약초라도 캐서 인심을 사려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데 약초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도라지 뿌리 하나만이라도 눈에 띄게 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것이 내일 빈손으로 가면 곤장을 맞을 것입니다. 서주는 허리를 굽혀 눈밭을 헤집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칼바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서주는 커다란 바위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얼어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만치 덤불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덩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털이 복슬복슬한 작은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웬 강아지가 여기? 서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내자 그 짐승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아지라기엔 주둥이가 뾰족하고 털이 굵었습니다. 발바닥도 두툼하고 발톱이 날카로웠습니다.
개와 늑대 사이 어딘가의 짐승이었습니다. 녀석은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거친 손으로 녀석의 배를 만져보니 가느다란 심장 박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판에 짐승을 거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치고 쓰러졌을 때 자신을 구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어 서준의 상처를 감싸주고 물 한 모금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서준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살려준 그 사람처럼 나도 이 작은 것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서준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솜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매서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견뎌라, 이놈아. 내가 너를 살려보마. 서준은 벗은 두루마기로 작은 짐승을 꽁꽁 싸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친 채 다리를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갔습니다. 서준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품속의 짐승이 다칠까봐 몸을 웅크려 보호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말고 버텨다오.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꺼져가는 자신의 의지를 붙잡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생면부지의 짐승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눈보라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마지막 한 줌의 곡식. 그것은 내일의 목숨이었지만 서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한 서준은 방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기와는커녕 지프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불을 떼지 않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품속의 짐승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서둘러 아궁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장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산에서 주워온 잔가지 몇 개와 솔방울뿐이었지만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후, 입으로 바람을 불어가며 겨우 불을 붙이니 매캐한 연기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궁이가 데워지자 방바닥 아랫목에도 아주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따뜻해질 게다. 서준은 방으로 들어와 짐승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쌀독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넣어 바닥을 훑어보았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되도록 박박 긁자 겨우 한 줌 남짓한 보리쌀 부스러기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서준이 내일 아침을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보리부스러기를 털어 넣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솥에서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나자 구수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서준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서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숟가락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이 가엾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 죽이 다 끓자 서준은 묽게 쏜 미음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호호 불어식힌 다음 짐승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입을 앙다물고 벌리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어 입을 벌릴 힘조차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놈아, 이걸 먹어야 산다. 제발 한 모금만 넘겨다오. 서준이 숟가락 끝으로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죽이 넘어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의 몸이 움찔하더니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고 가을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푸른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서준을 바라보는 순간 방 안 전체가 순간적으로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푸른 빛은 금세 사라졌고 다시 평범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각인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나간 건가? 서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녀석에게 집중했습니다. 녀석은 이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서준이 떠주는 죽을 허겁지겁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혀로 냠냠 핥아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서준은 자신의 배고픔도 잊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녀석이 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동안 서준은 빈 숟가락만 쪽쪽 빨면서도 배부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 긁어먹인 서준은 녀석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뉘어놓고 낡은 소미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검은 털이니 먹이라고 부를까? 먹이야, 이제 살았구나. 앞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날 밤 밖에는 다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서준은 먹이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혼자 자던 썰렁한 방에 짐승의 숨소리가 더해지니 외롭던 서준의 마음에도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서준의 거친 손이 먹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녀석은 그르릉 소리를 내며 서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미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 우리 둘 다 외톨이 신세구나. 서로 의지하며 이 겨울을 버텨보자꾸나. 그렇게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린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 보낸 사자라는 사실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눈빛만은 사람보다 더 깊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눈보라가 그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먹이는 눈에 띄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던 녀석이
보름이 지나자 강아지만 해지고 한 달이 지나자 중견만 해졌습니다.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주는 역참에서 품삯을 받으면 주막에서 뼈다귀라도 사다가 먹이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왼쪽 다리는 10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날이 추우면 뼈 속까지 시린 통증이 밀려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온 뒤로 이상하게도 통증이 덜했습니다. 특히 먹이가 서준의 다리를 핥아줄 때면 마치 따뜻한 온천수가 스며드는 것처럼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너 혹시 영물이라도 되는 게냐? 서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으면 먹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서준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준만 그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역참 근처 산비탈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16살 소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산의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고 풀과 짐승의 언어를 이해하는 영특한 아이였지요. 서준 아저씨. 연화 아니냐? 이 산골까지 웬일이냐? 아저씨. 혹시 집에 무언가 기르고 계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산에서 검은 영물의 발자국을 봤어요. 연화는 작은 보따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개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늑대의 발자국 같기도 한 묘한 형태였습니다. 이 발자국이 아저씨 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연화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발자국 주변의 풀들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서준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이 푸르게 빛났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화야, 그게 무슨 뜻이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연화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산의 영물이에요. 아저씨가 만약 정말로 무언가를 기르고 계신다면 조심하세요. 들키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연화의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상한 짐승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요술을 부린다는 누명을 쓸 수 있었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조심하마. 연화가 떠난 뒤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먹이가 정말 영물이라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서준은 먹이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먹이는 서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폭풍 전야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서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것. 서준은 그 진실을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먹이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송아지만큼 커져버린 먹이는 한 번 울음소리를 내면 마을,
개들이 모두 꼬리를 말고 숨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으르릉. 낮게 울리는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뼈속까지 울리는 그 소리에는 산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먹이를 방 안에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먹이를 마당에 헛간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것조차 점점 비좁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서방 들었소. 서준이가 산에서 요물을 잡아다 키운다더니. 맞소. 네, 직접 봤소. 밤에 그 짐승이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울부짖는 걸 말이오. 온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구만. 세상에, 저런 것을 키우다니. 우리 집 소라도 해치면 어쩌려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이가 큰 개를 키운다던 소문이, 나중에는 요괴를 부려 사람을 해친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가장 듣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권사또 석 달 전 새로 부임한 현감의 매부로 관아의 실세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눈빛만은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을 듯 날카로웠고, 탐욕스럽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권사또는 오래전부터 서준의 집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역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여관이나 주막을 차리기 좋은 자리였고, 풍수쟁이의 말로는 명당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니까요. 서준이가 요물을 키운다고. 권사또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 참 좋은 명분이 생겼구만. 요물을 잡는 공으로 관아에 바치면 현감 날있게 잘 보일 테고, 그 집터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거지. 호호호. 권사또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제 너를 더 이상 내 곁에 둘 수가 없겠구나. 서준은 먹이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먹이는 서준의 슬픈 기운을 느꼈는지 커다란 눈망울로 서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마을 주막의 주모인 장씨를 찾아갔습니다. 주모님, 쌀 한 대빵만 외상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무슨 일이신가요? 얼굴이 왜 그리 굳어 있어요? 제가 오래 길렀던 짐승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이고 싶습니다. 주모 장씨는 서준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쌀 한 대박과 말린 북어 한 마리를 꺼내주었습니다. 외상은 무슨? 이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이 얼마나 서방님께 위로가 되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잘 보내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정성스럽게 쌀밥을 고봉으로 짓고 북어를 푹 고아 먹이에게 마지막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산에 가면 이렇게 따뜻한 밥 먹기 힘들 게다. 먹이는 뭔가 낌새를 챈 듯 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밥그릇을 툭 치우고는 서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머리를 서준의 무릎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늙고 가난한 절름발이라.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할까 무섭다. 차라리 내가 살던 저 깊은 산속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무리를 만나 자유롭게 살 거라.
먹이는 까칠까칠한 혀로 서준의 손등을 핥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서준은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먹아. 정말 미안하다. 서준은 먹이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먹이도 슬픈 듯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서준의 눈물을 핥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뒷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가거라. 이제 가야 한다. 먹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라니까 여기 있으면 너도 나도 위험하단 말이다. 서준이 목소리를 높이자 먹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먹이의 긴 꼬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준은 문지방을 붙잡고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멀리 시집 가는 딸을 보내는 아비의 심정처럼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먹이가 떠나고 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썰렁한 방 안에는 다시 냉기가 감돌았고 서준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왼쪽 다리도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몰랐습니다. 시련은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은 산속의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욕심이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준은 역참에서 짐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신의 집 쪽을 보니 심상치 않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에 서준은 서둘러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준이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자신의 집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또가 험상궂은 하인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에헴, 서준이 이놈은 어디 갔느냐? 집에 있는가? 권사또는 거들먹거리며 마당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말이죠. 여기 왔습니다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준이 헐레벌떡 달려오자 권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드디어 왔구나.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권사또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역참 장부일세. 여기 보게나. 자네가 역참에서 빌려 쓴 물자 대금이 은자 10냥이로구만. 언제 갚을 생각인가? 뭐라고요? 은자 10냥이라니요.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서준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역참에서 품삯을 받아왔을 뿐 물자를 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없다고? 호호, 그럼 이 문서는 뭔가? 여기 자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지 않은가? 권사또가 내민 문서를 보니 정말로 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는 서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쓴 글씨가 아닙니다. 조작이라고? 이 건방진 놈이 관아의 공문서를 조작이라고 하다니. 이거야말로 관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가. 권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좋다. 빚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죄가 있지. 자네가 산에서 요물을 잡아다
키웠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건 그저 짐승을 구해서 잠시 키웠을 뿐입니다. 이미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물을 키워 동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죄는 어찌 갚을 것인가. 관아에 고발하면 곤장 100개는 가볍게 맞을 것이고 귀양까지 갈 수도 있네. 권사또는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자, 내 자네에게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지. 이 집하고 땅 문서를 내게 넘기게. 그러면 빚도 탕감해주고 요물 키운 죄도 묻지 않겠네. 어떤가?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닌가? 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권사또는 처음부터 자신의 집터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죽은 아내와 아들의 혼이 서린 곳입니다.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서준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권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이 절름발이 주제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권사또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인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왔습니다. 와 장창. 장독대가 발길질에 깨졌습니다. 퍽퍽.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진을 바닥에 짓밟혔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라니까요. 서준이 막으려 했지만 하인 하나가 서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서준은 절뚝거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호호호, 꼴 좋구만. 절름발이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는 게야. 권사또는 서준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방법을 바꾸지. 들어라, 서준.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뭐라고요? 내 말 못 들었나? 불을 지르겠다고. 그래도 안 나가면 자네도 함께 타 죽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빚도 많고 요물도 키운 죄인 불에 타 죽어도 누가 뭐라 하겠나. 호호호. 권사또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웃음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의 물건들을 마구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린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잘 생각해두게. 내일 새벽이면 다시 오겠네. 권사또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고 가버리자 마당에는 서준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산신령님, 보고 계십니까? 서준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뭐가. 내가 있었으면 저놈들이 감히 이러지 못했을 텐데. 어디 갔느냐, 내 새끼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쓸쓸히 마당을 스쳐갔을 뿐입니다. 서준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권사또의 호통 소리처럼 들려 서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까이 오는 법. 서준은 몰랐습니다. 산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각. 서준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쿵쾅쿵쾅. 누군가 대문을 사정없이 두들기는 소리였습니다. 서준이 이놈, 문 열어라.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 권사또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7, 8명의 사내들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건달과 주먹패까지 동원한 모양이었습니다.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문서는 준비했는가? 아니면 짐을 싸서 나갈 준비는 했고 권사또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못 나갑니다. 이 집은 제 목숨과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서준이 문지방을 붙잡고 버티자 권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권사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건달 하나가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불을 질러라. 안 돼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초꾼 소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서준의 집 쪽에서 횃불 불빛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또 어른,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다니요. 이 계집애가 어딜 감히 꺼져라. 권사또가 손을 휘두르자 연화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장 불을 붙여라.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한다. 건달이 횃불을 석가래에 갖다 대려는 순간 우르릉, 콰르릉.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온 마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하인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쫙 빽빽하던 대나무들이 양옆으로 힘없이 꺾이며 갈라졌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동자였습니다. 쾅! 거대한 형체 하나가 담장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 모습은 실로 장엄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 칠흑같이 검은 털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기. 푸른 불처럼 타오르는 눈동자. 먹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준의 품에 안기던 그 작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존재는 산의 왕, 영물 그 자체였습니다. 건달 하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호랑이다. 아니, 늑대다. 사람 살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단 한 번 울부짖자 모두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 지은 자들을 꾸짖는 하늘의 호통과도 같았습니다. 먹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권사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쿵, 쿵, 쿵. 그 푸른 눈동자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권사또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치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아.
먹이는 넘어진 권사또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권사또의 얼굴에 닿자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먹이가 커다란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이대로 내리치면 권사또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 된다, 먹아. 서준이 외쳤습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먹이의 발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서늘하게 빛나던 푸른 눈동자가 서준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먹아. 제발. 사람을 죽이면 넌 끝이야. 부탁이다. 먹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발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끝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먹이는 권사또의 갓을 입으로 덥석 물었습니다. 으악. 그리고는 휙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권사또는 비명과 함께 허공을 날아가 퍽서 마당 구석에 있던 거름 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꼴 좋게 오물을 뒤집어 쓴 권사또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과 건달들은 몽둥이고 횃불이고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삽시간에 마당은 텅 비고 서준과 먹이 그리고 연화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요가 찾아온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서준은 믿기지 않는 광경의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이 정말 내가 키운 그 작은 먹이가 맞는가? 먹이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채만한 머리를 숙여 서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서준의 옷자락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릉, 그릉. 낮게 울리는 그 소리는 영락없이 어릴 적 먹이의 애교 섞인 소리였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먹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먹아. 내 새끼 먹아. 정말 너로구나. 내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잊지 않고 찾아왔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준은 먹이의 굵은 털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먹이는 커다란 혀로 서준의 눈물을 핥아주고 흙투성이가 된 서준의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랑한 자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똥이 터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고 서준의 집 마당에는 어젯밤의 소란으로 인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먹이는 밤새 서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푸른 눈으로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 주모 장씨 그리고 포졸 만복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무사하십니까? 주모 장씨는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포졸 만복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고 둘이 함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 주모님, 만복이 고맙소. 난 괜찮소. 포졸 만복은 마당의 거대한 먹이를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먹이가 서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어젯밤 권사또의 집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라니? 권사또가 하인들과 함께 뭔가 문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역참 장부를 고쳐 쓰고 거기에 서방님 이름을 쓰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모 장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사또가 요새 마을 사람들 땅 문서를 하나씩 빼앗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역참 문서도 마음대로 고쳐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만복이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젯밤 몰래 가져온 원본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서방님 이름이 없습니다. 권사또가 억지로 빚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그때 쾅쾅쾅 골목 너머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군관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현감 센지엔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새벽부터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현감은 권사또의 매부이긴 했지만 본래 성품은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권사또의 농간에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권사또는 오물을 대충 털어내고 현감을 따라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날이 저 서준이란 놈이 요물을 풀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당장 잡아 가두십시오. 하지만 포졸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권사또께서 역참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서방님에게 없는 빚을 만들어내고 집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만복이 원본 장부를 현감에게 바쳤습니다. 현감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주모 장씨도 나섰습니다. 날이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권사또께서 마을 사람들 땅 문서를 조작하고 억지로 빚을 만들어 땅을 빼앗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매부, 이게 정말이냐? 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권사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먹이가 움직였습니다. 먹이는 권사또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질질 끌고 가더니 마당 한 구석에 흩어져 있던 문서 꾸러미를 발로 차서 현감 앞에 뿌렸습니다. 와르르르. 문서들이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문서 몇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날이 이것 보십시오. 이게 다 조작된 토지 문서입니다. 현감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로 곳곳에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 인장이 위조된 흔적. 이런 역적 같은 놈. 현감이 벌떡 일어나 권사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팔아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당장 포졸들, 이놈을 결박하라. 날이, 매부님, 제발. 권사또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권사또를 결박했습니다. 거름 구덩이에서 구른 오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권사또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억울하단 말이오.
권사또의 울부짖음은 골목을 메웠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서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 미안하오. 내가 매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소. 모든 빚은 당연히 무효요. 그대의 집과 땅도 온전히 지켜질 것이요. 고맙습니다. 나리. 현감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대한 먹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짐승은 산의 사자입니다. 나리. 제가 죽어가던 것을 구해 키웠고 은혜를 갚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현감은 먹이의 푸른 눈을 보더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의 사자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구나.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 못하다니.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먹이와 서준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선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진리. 그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약초와 버섯, 그리고 산삼들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 상황버섯, 녹용, 영지버섯.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던 서준도 한 번 볼까 말까 한 귀한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먹이가 가져온 건가? 먹이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물이에요.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뭐가? 이게 다 뭐냐? 이걸 다 팔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먹이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먹이가 서준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당겼습니다. 마치 따라오세요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준이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자 먹이는 집 뒤편 텃밭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팍. 흙이 튀고 땅이 파이자 그 속에서 낡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웬 항아리지?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은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은괴란 말인가? 은괴 사이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옛날 역참의 공문서였습니다. 병자년 난리 때 역참의 세금과 물자를 이곳에 묻어두노라. 훗날 이것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리라. 먹이는 산신령의 능력으로 땅속의 보물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뭐가? 내가 나에게 복을 물어다 주는구나. 목숨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 1000배, 10,000배로 갚다니.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먹이는 서준을 보며 흐뭇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현감이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준의 모든 누명을 벗긴다. 권사또의 토지 문서 조작 사건은 관아에서 엄정히 처리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서방님 만세, 산신령님 만세.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집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모 장 씨는 막걸리를 내왔고 동네 아낙네들은 떡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우리도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준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애 처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사흘 뒤 보름달이 뜬 밤, 먹이는 서준의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아, 넌 알고 있구나. 이제 가야 한다는 걸. 먹이는 대답 대신 서준의 옆에 누웠습니다. 서준은 먹이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목숨을 살려줬고, 내 집을 지켜줬고, 내 인생을 바꿔줬다. 이제 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줬어. 먹이는 서준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이젠 내 길을 가거라. 산으로 돌아가 내 무리와 함께 살거라. 넌 이곳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게. 내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먹아. 먹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준의 귀가에 대고 마치 사람처럼 낮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오래 사세요. 제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소리가 환청인지 정말 먹이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먹이는 뒤돌아서서 천천히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뒷문을 나서는 순간 먹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 내 새끼야.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먹이가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먹이가 물어다 준 보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코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며 병든 노인들에게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이게 다 먹이가 준 복입니다. 나 혼자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준을 이로운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서준의 왼쪽 다리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절뚝거리던 다리가 먹이가 떠난 뒤에도 계속 회복되어 몇 년이 지나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먹이가 남긴 기운인가 보구나. 그로부터 10년 후, 서준은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지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서준은 멈춰 섰습니다. 저만치 바위 위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먹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먹이의 옆에는 새끼 늑대 3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뭐가? 네, 가족이구나. 서준이 손을 흔들자 먹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어옹.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해. 먹이는 새끼들과 함께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알았습니다. 먹이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서준과 먹이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겨울밤이면 산속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소리이자 은인을 그리워하는 영물의 노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70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봄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서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산 위에서 검은 늑대 1마리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어옹.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인을 하늘나라로 배웅하는 아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 한 사내의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고, 짐승과의 우정을 넘어선 깊은 사랑이 마을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날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당연하지만 잊고 살기 쉬운 진리를 서준과 은혜 갚은 영물 먹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것이지요.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인연이 훗날 어떤 큰 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